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한 해외 전문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능성 높은 이른바 유망구조로 7군데를 새로 발견했고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성공 가능성 20%, 실패 가능성은 80%. 이걸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합니다. 첫 소식 정혜인 기자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안의 석유, 가스 개발이 유망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석유나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유망 구조는 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은 석유공사가 탐사해온 동해의 3개 광구에 걸쳐 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매장량이 컸던 가이아나 리자의 경우도 가능성은 16%였다면서 이번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If I have 5 that look like that one, I will find oil in one of them. 다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이를 입증할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There's still risk, but it's unsolvable risk at this point. So the only way to unrisk it is by drilling. 액트지오의 규모에 대해선 전문가인 팀원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분석을 소규모 업체가 맡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4개 업체의 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 한 곳에 선정해 분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기밀 유지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광구에 유망성이 석유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심해 지역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석유공사가 과거 시추공을 뚫어서 탐사했던 주작, 홍게, 방어 같은 유정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군데를 우리 측과 함께 작업했다 실패했던 호주 최대의 석유 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이번 사업을 일찌감치 포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미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3D 탐사를 해본 결과 가치가 없다며 손을 뗐다는 건데 하지만 정부는 그 이후에 석유공사가 추가 탐사를 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액트지오와 자료를 새롭게 해석한 결과 유망 구조가 발견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호주 석유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동해 유전 탐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이후 10년 동안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액트지오가 분석한 곳과 같은 지역입니다. 우드사이드는 탐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추까지 했습니다. 2012년에 주작공, 2015년엔 홍계공을 잇따라 시추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홍계공 시추 당시 석유공사는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가 기대된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실제 나온 건 물과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이후 2019년 탐사를 재개했고 2021년에는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대규모 3D 탐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우드사이드는 미래 가치가 없다며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해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이미 이 광구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BHP사와 이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 측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서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진행한 대규모 3D 탐사에 더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6-1광구 중동부의 3D 탐사 자료까지 액트지오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유망 구조는 홍계 구조와 주작 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유망 구조 7개를 발견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드사이드가 진행한 탐사 지역과 액트지오의 분석 지역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이어서 석유 가스 추정치가 1년 만에 어떻게 이토록 크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우드사이드 측에 미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원래 자원개발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은데
아브레우 고문은 여러 차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관련주들의 주가는 오히려 힘을 못 썼죠. 성공 가능성이 20%라는 수치는 과연 어떻게 예측한 건지, 경제성은 어떻게 볼지 여전한 궁금증에 대해 장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개발 성공 가능성은 20%입니다. 석유가 존재할 조건 4가지를 따져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Elements to have economic accumulation of petroleum, you need to have reservoir, seal, source rock, and trap. So 4 elements. 석유나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덮개함과 근원함, 공간을 만들어주는 저류층이 존재할 확률과 이 구조가 석유와 가스를 가두는 모양의 트랩인지 각각의 확률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액트지오와 새롭게 분석한 뒤 이 확률이 20%로 크게 오른 겁니다. 어떤 수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 석유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출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한 개라도 0이면은 0%가 되는 거고 경제성하고 상업성 이런 거 필요 없이 발견할 확률만 이야기. 정부가 강조한 최대 매장 추정치 140억 배럴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 석유가 심해에 묻혀 있는 경우 실제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회수율은 30에서 35% 정도로 낮습니다.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표현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숫자적으로 하는 모든 얘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작스레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실무자도 몰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마련했는데 테마주로 떠올랐던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오히려 12.59% 폭락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국회법상 오늘 자정까지인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이 불과 4시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협상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회동은 물론 상임위원 명단 제출까지 아예 거부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민생을 방치할 셈이냐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마감 시한인 오늘 밤까지 상임위 구성안도 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80석을 갖고 대폭주를 했던 그 4년 전조차도 최소한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47인이나 협상에 공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립성을 잃은 국회의장 제안에 응할 수 없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야당과 협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말 사이 대화의 문도 닫았습니다.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서야 협상에 다시 나설지 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집권 여당 책임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다른 야당도 하루빨리 일하고 싶은데 여당이 무책임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당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 직장 폐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건 이견이 없기 때문에 11곳을 골라 상임위원장도 내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등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않은 상임위 3곳도 포함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종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요청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뒤 그래도 국민의힘이 협상에 불응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대화에 응해 협상이 장기화되든 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하든 민생을 강조하며 시작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야당에선 전면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기내식 비용 내역과 인도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한 건데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당시 인도 방문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김 여사를 초청해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셀프 초청한다고 됩니까? 셀프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가면 인도 총리가 만나주겠습니까? 공식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인도에 갈 수 없어 김정숙 여사가 대신 가게 된 것이라며 영부인에게 공식 직함이 주어지지 않아 서류상 특별 수행원으로 적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초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이던 윤건영 의원은 기내식의 실제 비용은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6천만 원 넘게 썼다고 주장하지만 운송, 보관비 등 비용이 4천만 원이 넘고 실제 식사비는 2,167만 원, 내끼에 105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윤 의원은 이 금액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내식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방문한 건 인도 정부가 외국 정상급이 오면 타지마할 방문을 요청하고 사전 일정표에도 있었다며 버킷리스트 의혹도 일축했습니다. 인도가 선물한 의상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 대통령 부인이 선물한 인도 전통 의상 13벌 중 한 벌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공식 행사 때 입으며 의상 외교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측 정면 대응에 대해 국민의힘은 옆구리를 찔러받은 초청장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기내식 비용 등과 관련해선 추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물타기하려는 방탄용 시비라면서 치졸한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탈북민단체가 어제 북한 상공으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낸 데 이어 오늘은 또 다른 탈북민단체가 바다를 통해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정부는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바다를 향해 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집니다. 탈북민 단체 큰 샘은 오늘 낮 쌀 500kg을 페트병 500개에 나눠 담아 인천 강화도에서 황해도 쪽으로 뛰어 보냈습니다. 페트병엔 쌀 외에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성경 등을 저장한 USB와 1달러 지폐도 담겼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낸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대북 선전 활동에 나선 겁니다.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어제 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북한을 자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국민을 굶겨 죽이지 말고 어떻게 살게끔 해야지. 박정호 대표는 2015년부터 한 달에 2차례씩 북한에 쌀을 보내고 있는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이후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른 탈북민 단체 10여 곳도 며칠 안에 전단과 과자 등을 북쪽에 보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다시 오물을 내려보내겠다고 위협한 바 있어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물, 풍선, 살포, 더 나아가서 GPS의 집중적인 공격과 특히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지고 해안포를 개방한다든지 또는 그 경비정의 지그재그식 운행을 통해서 침범하는 아마 그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 군 당국은 아직까진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 2004년 밀양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 1년간 성폭행을 한 사건. 이른바 밀양 성폭행 사건이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한 유튜버가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잇따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 논란 속에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밀양으로 꿰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였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 가해자라는 사람들의 개인 신상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어제도 한 공공기관에서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는 가정을 꾸리고 잘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슬아의 아들, 딸을 낳고 공공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해당 공공기관에는 항의하는 글과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항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이 일했던 곳으로 알려진 한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드러나 철거됐습니다. 철거는 된 게 맞고요. 폐업 철거되었습니다. 개명 뒤 한 수입차 딜러로 일하고 있던 가해자는 해고됐고 회사는 SNS를 통해 사과문까지 게시했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해고하신. 한 대기업에 다니던 가해자는 임시 발령 조치됐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가 된 사람은 모두 6명. 가해자로 지목된 이 중 한 명은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자신이 주범이 아니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실제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잘못 지목됐다 항의하자 유튜버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 속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밀양 사건의 피해 여중생이 지금 20년 후에 이제는 잊을만 하면 다시 세상에 까발려지는 그래서 2차 피해를 겪어야 되는 이중의 고통을 감내하게 된다는 거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한 유튜버는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들을 전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현충일이었던 어제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또다시 폭주족이 출몰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국가기념일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폭주족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지하차도. 오토바이 여러 대가 서행하거나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점령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서는 오토바이 10여 대가 원을 그리며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합니다. 현충일이었던 어제 새벽, 천안과 아산 일대에 폭주족이 나타났습니다. 3.1절과 광복절에 주로 활동했던 폭주족이 요즘에는 어린이날이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경일날 무조건 공지 올라오니까 누구 한 명은 뛰자 하면 좀 전파가 돼가지고. 충남 천안과 아산은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데다 큰 길과 좁은 길이 혼재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나서도 폭주족이 대비하기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도주로가 좀 많아요. 골목길도 많고 그 종암분리대 있잖아요. 거기 사이에도 뚫린 데가 많고. 경찰은 어제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 교통법규를 어긴 행위 77건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신호를 어겼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난폭 운전에 사용하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몰수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가오는 국가기념일마다 주요 지점에 경찰력을 미리 배치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폭주족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 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을 철회하라는 호소도 잇따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 투표율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53.5%.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투표에 회원 12만 9천여 명 중 6만 9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종료 시점까지 4시간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최종 투표율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를 물었는데 상당수가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뒤늦게 공개된 지난해 12월 파업 투표 찬성률도 80%를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협은 모레 개원이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시점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뜻이 강렬한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집단 휴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균관대와 고려대 의대 비대위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가톨릭 중앙의료원 교수들도 주말 동안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교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계속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른 대학도 움직이겠죠. 하지만 의료 현장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 집단은 더 이상 무책임하게 환자와 병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진료가 의사의 첫 번째 의무라며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절차에 합당해야지 그 휴진 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단체들도 집단 휴진은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이자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일본이 한국인 강제 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시도 중인데요. 강제 노역 사실은 교묘하게 숨겨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등재 논의 전 사전 검토를 맡은 전문가 자문기구로부터 이 문제를 지적받고 보류 권고를 받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약 1,500명의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사도광산. 지난해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려달라고 신청하면서 대상 기간을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년여간 사도광산의 유산 가치를 평가한 세계유산위원회 전문가 자문기구 이코모스는 최근 일본 정부에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자문기구가 내리는 판단은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이 4가지인데 이 가운데 보류는 신청 내용을 보완하란 뜻입니다. 鉱山採掘が行われたすべての期間を通じ全体の歴史を包括的に説明展示する戦略を策定し施設を整えることなどの追加的な勧告がありました。 전체의 역사, 즉 강제동원의 어두운 역사를 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오는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에 따라 등재 찬성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앞서 2015년 다른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 탄광,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할 때도 강제동원 역사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군함도에 있어서 분명한 과거사에 대한 명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사도광산 찬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코모스 권고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성실하고 부단하게 정중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대북 송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취사 선택했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대북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본 금액을 빼고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3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의 가족이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대북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들어 뇌물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울러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게 시키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과 사기업 사이 유착관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성 없이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검찰도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 전체를 유죄로 보지 않은 점, 또 구형 대비 형량이 낮은 점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주목했던 이유는 결국 검찰의 칼끝이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판결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손구민 기자의 보도 보시죠.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부터 스마트팜 지원 사업까지 경기도가 내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또 이 전 과정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다 보고했다는 게 검찰이 그리고 있는 얼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 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정에서 검찰 회유 때문에 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지사에게 보고됐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대북 불법 송금이 인정됐고 특히 도지사 방북 비용인 점이 인정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판결 직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두 사람의 공모 관계만 밝히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만 남았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 관계에 대해 영장 청구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관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회유와 압박이 폭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져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몇 년째 비슷한 사고가 이어져 잠수 인력들이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북의 운문댐 취수탑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졌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댐에 물을 빼내기 위한 취수탑 주변에 바지선이 대져 있고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잠수부는 사라진 동료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합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25m 높이의 운문댐 취수탑에서 작업을 하던 50대와 20대 잠수부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운문댐 취수탑 콘크리트 보강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심 3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밸브가 열리면서 수압이 강해졌고 그 수압에 의해 빨려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휩쓸린다고 이게 무전이 올라왔었고 같이 들어가기로 했던 작업자가 이제 따로 들어가가지고 구조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까지 죽으신 거고요. 취수 밸브가 갑자기 열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업하기 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밸브가 다 닫혀 있다고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댐 취수탑 공사를 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3년 전 같은 장소에서는 물속 지반이 무너지면서 구조물 공사를 하던 잠수부가 숨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경주 보문호에서도 수문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잠수부가 숨졌고 2020년 10월에는 대구 달성군 가창댐에서도 잠수부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취수구를 잠그지 않거나 취수 밸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공사 중 해양경찰이 상주하는 등 안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달 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거부한 채 어렵게 지내다가 유서를 남기고 떠난 건데요. 외부와 격리된 채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지원이 가능할까요?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판자로 외벽을 얼기설기 덧댄 허름한 주택. 이 집에 사는 22살 남성과 40대 어머니는 모두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역 장애인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돌봐주고 끼니를 챙겨주는 지원 제도를 안내해도 이들 가족은 신청을 거부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또 가르치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이것만 들려고 그러지. 지원 제도 신청 절차는 발달장애인이 신청하기에 복잡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어려워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설득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믿음이 없어서 저희가 많은 안내를 해드리고 설득을 해도 좀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충북 청주에선 한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 또한 지자체가 제공하는 식사와 생활 돌봄 서비스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오는 게 싫다고 그거를 계속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없다.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오롯이 돌봄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주거 생활 지원을 하고 발달장애인이 자립을 연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종일부터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쌤들이 이제 옆에서 지도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니까 요리도 하고 좀 즐거운 결혼 생활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올해 들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숨진 사건은 장애인 단체가 파악한 사례만 3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며칠 전 중국인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포즈를 취하고 붉은색 페인트로 낙서까지 해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관광객이 쓰시마 섬의 유명 관광지인 신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벌이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일본 쓰시마 섬의 와타즈미 신사. 부산에서 가까운 데다 최근 엔화가 저렴해지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한 한국 남성이 흡연이 금지된 신사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웁니다.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휙 튕겨내더니 담배꽁초를 와타즈미 신사의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신사 관계자가 경내에서 흡연을 제지하면 되레 화를 내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뭔데 감을 지르는데? 어? 에이, 뭔데 감 지르는데? 다 받고 나의 까라 하려면 되지 뭐. 모두 한국 관광객이 버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와타즈미 신사 곳곳에서 버려진 꽁초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일부 관광객들이 와타즈미 신사에 들어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 측은 관광객들의 불경한 행동이 잇따르자 대책을 고민하던 끝에 결국 한국인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한글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주변 식당 주인들은 한국인 출입 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지만 와타즈미 신사 측은 무례한 행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중국인의 야스쿠니 신사 낙서 사건에 이어
스시마섬의 유서 깊은 신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흡연 동영상까지 확산되면서 일본 국민들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요. 아직 6월인데 한낮 기온이 25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여름 날씨에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인파가 몰리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요트 타기도 인기라고 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가까이 섬이 보이는 전남 여수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을 한 피서객들이 해안가에 북적입니다. 바다에 몸을 던져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도 하면서 더위를 피하고 아빠와 딸은 모래성을 만들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흐리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얘도 바닷가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나서 지금 모래가 벌써 범벅이 됐어요. 푸른 바다 위 하얀 요트가 출항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연휴를 위해 가족끼리 요트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가족끼리 더위를 피하러 여수로 휴가를 왔는데요. 더운 날씨도 있지만 바다 옆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한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 해수욕장은 이미 개장했거나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은 이미 개장했고 전남 지역 58곳을 포함한 다른 해수욕장들도 다음 달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무료교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료교실이 해양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가 됐는데 더위는 이번 주말 한풀 꺾였다가 다음 주 다시 30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러시아가 무선 조종을 통해 적진에 은밀히 침투시킬 수 있는 사륜구동 자폭 드론을 개발해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드론이 하늘과 바다에 이어 땅 위에서도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처음 투입한 개구리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입니다. 최대 30kg 무게의 폭발물을 싣고 시속 20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 사륜구동으로 달리는 만큼 소음도 없어 은밀한 침투도 가능합니다. 리모컨과 특수안경을 이용한 미세 조정으로 장애물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개구리 드론을 이용해 최대 3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실제 이 드론은 보병의 진격을 가로막던 우크라이나군의 기관총 부대에 타격을 줬습니다. Там был пулеметный расчет противника. Дистанция до него 800 метров. Ну, все, спокойно доехали. Также нас Мэвик вел, как бы подкорректировал нас. Прямо к бойнице, получается, подъехали и подорвал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의 활동 무대는 육상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자폭 드론이 러시아 군함에 접근하자 러시아 카모프 헬기가 막아섭니다. 해수면에서 10m도 안 되는 높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기관총을 맞은 드론은 결국 파괴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은 지난 3월까지 러시아 군함 20여 척과 잠수함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군 총사령관을 경질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간 시설은 공중 자폭 드론의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원격 조정이 가능한 데다 제작 비용까지 저렴한 드론이 육해공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된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드론의 무기화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7, 80년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자 하늘의 도깨비로 불렸던 F4 팬텀이 오늘 퇴역식을 열고 고별 비행에 나섰습니다. 후배격인 한국형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에 나서면서 화려한 송별식이 펼쳐졌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정글무늬 전투기. 하늘의 도깨비로 불리며 우리 공군의 주력기로 활약해온 F4 팬텀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55년 동안 지켜온 팬텀이 마지막 비행에 나섰습니다. 퇴역식에는 F-35A 등 후배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을 펼쳤습니다. F4 전투기는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지난 196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공대지, 공대공 운용이 가능해 당시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전천후 폭격기였습니다.
F4 도입으로 우리 공군력은 소련제 최신형 전투기 미그 21을 보유한 북한을 단번에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팬텀 전투기는 1983년 북한 이웅평 대위가 서해 상공으로 기순할 때 수원 기지로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소련 정찰기와 핵 잠수함 등을 동해 상공에서 식별해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퇴역을 2달여 앞둔 지난 4월엔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며 마지막까지 영공 수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퇴역식에 참가한 F-35A와 F-15K 등의 전투기들은 55발의 플레어를 발사하며 팬텀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55년 전 미국에서 인수한 첫 번째 F-4 팬텀을 직접 몰고 왔던 노장도 고별사를 보냈습니다. 팬텀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하늘의 도깨비 굿바이 팬텀이여 안녕. F4 팬텀의 퇴역과 함께 영공 방위의 임무는 우리 기술로 개발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이어받게 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을 의료에 접목하는 헬스테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정밀 진단 보조부터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까지 인공지능에게 제안받을 수 있는데요.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10ml, 대장암과 췌장암 등 8가지 암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피의 양입니다. 피에서 혈장을 분리한 뒤 DNA 조각을 채취하면 AI가 암 환자의 DNA 패턴과 대조해 암을 85% 이상 확률로 탐지합니다. 암이 발병하면 DNA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AI가 다량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30억 개 염기 서열 중에서 한 2,800만 개 정도에서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2,800만 개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 초기암, 탐지가 어려운 암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입이 빠른 건 영상의학 분야입니다. 이전까진 엑스레이, CT, MRI 촬영 결과를 의사가 눈과 경험으로 판독했다면 이제는 딥러닝으로 수백만 장의 검사지를 학습한 AI가 의사를 보조하는 겁니다. 질병뿐 아니라 일상 속 건강 관리에도 AI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에어백을 장착한 이 스마트백에는 사용자의 코골이를 감지하고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 호흡을 편하게 도와줍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AI가 수면 패턴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음 돌봄을 위한 챗봇, 맞춤형 혈당 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이 전 세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에선 지난 1월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통과돼 AI 기기를 통한 진단과 치료, 재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보안 문제, 건강보험체계 편입 등을 해결할 후속 입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AI 기술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엔비디아의 AI 기술로 제작한 디지털 휴먼입니다. 모공이 하나하나 보일 정도로 사실적인 피부, 머리카락, 정말 인간과 비슷해 보이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디지털 휴먼이 사람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섭게 질주하는 AI 개발 경쟁에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I'm Rachel, your AI care manager. How are you doing after your appendectomy?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AI 헬스케어 매니저 모습입니다. 개인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디지털 휴먼, 즉 AI 가상인간이 끊김없이 답변을 이어가며 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The antibiotics you've been prescribed don't contain penicillin, so it's perfectly safe for you to take them.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디지털 휴먼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약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고객 컨설턴트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 make much more engaging. They can be much more empathetic.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과 비슷해질 때 느껴지는 불쾌감,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를 AI 기술로 넘어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신제품 출시 시기를 기존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차세대 플랫폼 루빈도 공개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치열한 경쟁에 AI 개발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기에 제동을 걸어 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경고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등 생성형 AI 선도기업 전 현직 종사자 13명은 성명을 통해 AI가 통제력 상실로 인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며 AI 기업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고들은 안전을 AI 기업 스스로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AI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e스포츠의 상징이죠.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전설의 전당에 처음으로 입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자신의 선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e스포츠의 상징적인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설의 전당. 처음이자 유일한 입성자로 선정된 자리에서 페이커는 데뷔 순간부터 떠올렸습니다. 18살에 데뷔했는데 월급을 20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고 좀 요즘에는 팬분들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좀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독보적인 경기력뿐 아니라 경기 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목받은 점도 새삼 되새겼습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되게 한시적이고 제가 그런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좀 펼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지난주 문을 연 자신의 기념관 이른바 페이커 신전에 대한 특별한 심경도 드러냈습니다. 신전이라는 단어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대상역 예배 막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상역님 예배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페이커는 다음 달 사우디에서 열리는 e스포츠 월드컵에서 또 한 번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대표팀을 떠난 김연경이 이번 주말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릅니다. 국내외 여자 배구 스타들이 총출동해 이 의미 있는 마무리에 함께한다고 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퇴근길에 하늘빛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울 서강대교를 바라본 모습인데요. 아침 출근길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졌지만 오후가 되면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된 지금은 서해안 지방 곳곳에 비가 시작됐는데요. 슈퍼컴퓨터 강우량 예측에서는 내일 새벽과 저녁 사이 붉게 표시가 된 제주와 전남, 지리산 부근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전남에 60mm, 경상권 곳곳에 5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강우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서쪽에 5에서 30mm,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에도 최고 50mm가 오겠습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곳에 따라 쌀락 우박이 떨어지겠는데요.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 곳곳은 일요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고요. 이 비가 그치자마자 낮 기온은 다시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